국가 원수의 서거라는 비상사태에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는 권한대행으로 대통령직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특별담화를 발표한다. 내용은 우선 현행 헌법에 기초하여 대통령을 선출하되 가능한 빠른 기간 안에 헌법을 개정하여 직선제 등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거를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할 인물로 최규하가 낙점되며 그는 79년 12월 6일 대한민국의 제10대 대통령으로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이유로 당시의 사람들은 최규하가 4년의 대통령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 시기는 더 빨리 찾아왔다. 선거 후 불과 일주일 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의 군사 반란이 일어난 것이다. 최규하는 집권을 모두 빼앗기고 사실상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다음해 8월 16일 그는 직접 사임 의사를 발표함에 따라 전임 대통령들과 같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하야한 대통령으로 기억된다. 이후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은 기존 유신체제 헌법에 따라 제11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7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새 헌법을 공표한다. 그리고 81년 3월 3일 대한민국의 제12대 대통령으로 등장하게 된다. 불법적인 집권이라는 아킬레스건이 있던 제5공화국은 국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경제적 결실이 절실했다. 그리고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인 전문가를 활용한다. 자네가 바로 경제 대통령이야. 유능한 경제관료인 김재익에게 경제의 정권을 맡겼으며 그는 기대에 부응하여 가시적 성과를 이룩한다. 정권 출범 직후 21%에 달하던 물가 상승률을 단 1년 만에 7%대로 줄여 해방 이후 40년간 지속한 고인플레이션 시대를 끝마친 것이다. 또 중공업 중심의 산업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차세대의 먹거리인 전기, 전자, 반도체 산업이 전국적으로 육성된다. 이러한 적극적인 경제정책 그리고 3저 현상인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라는 대외적 호재까지 겹치며 전두환 집권기 대한민국은 초고속 경제 성장을 달성하게 되었다. 하지만 집권 내내 쿠데타라는 과정 자체의 불법성과 5.18 광주항쟁, 무력 진압에 따른 도덕상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또한 고속 경제 성장은 집권의 당선을 부여하기도 했지만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키우는 계기로 작용하여 정권의 양날에 검이 된다. 국민의 열망을 과소평가한 것일까? 임기 말 전두환은 노태우를 후계자로 지명하고 현행 헌법 유지 등을 발표하여 국민들의 요구와 대척점에 섰다. 그리고 87년 6월 대규모 국민항쟁이라는 저항을 받게 된다. 피와 눈물로 얼룩진 항쟁이었지만 결국 전두환은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였고 제5공화국은 그렇게 막을 내린다. 해방 이후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임기를 끝마친 대통령이 탄생했다. 그러나 국민적 저항에 의해 체제 자체가 종결되었다는 측면에서 명예로운 퇴진으로 불릴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노태우가 정권 출범 이후 전두환과의 거리두기로 인해 그는 백담사의 유배 생활과 50 청문회 증인 출석 등 역시 평탄한 퇴임 대통령의 길을 걷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후 몰아닥친 폭풍에 비하면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직선제로 당선된 제13대 대통령 노태우는 고도성장의 막바지. 그러면서 부의 불균형이 지금보다 덜 부각되었던 이 시대는 경제적으로 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연 7%에서 88%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분배 과정을 통해 안정적인 국민 경제 체제가 수립되었다. 빈부의 격차를 의미하는 진위계수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상대적 빈곤율도 매우 낮게 유지된다. 그 외에도 종합토지세 개발 이익 환수 등 토지의 공개념이 처음으로 논의되었고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200만 호 건설 계획을 발표해 분당 일산 등 일기 신도시가 탄생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성공적인 88 올림픽 개최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북방 외교를 펼쳐 소련, 중국, 베트남 등 다양한 공산주의 국가와 처음으로 수교를 맺게 된다. 이처럼 이전 정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탄한 임기를 보냈고 93년 2월 김영삼 정부의 정권을 이양했다. 드디어 지긋지긋한 대통령의 잔혹사는 끝나는가 했지만 2년 뒤 김영삼의 문민정부와 시대 요구는 노태우의 마지막을 명예롭게 두지 않았다. 역사 바로 세우기 대대적인 과거사 청산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전두환, 노태우 두 전임 대통령은 12.12 사태와 5.18 광주민중항쟁, 무력 진압에 대한 책임으로 전방위적인 조사를 받게 되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반론도 있었지만 김영삼은 성공하든 실패하든 쿠데타는 쿠데타라는 명언을 남기며 95년 11월 16일 두 대통령은 구속되어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 전두환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0억 원, 노태우에게 17년과 추징금 2,600억 원의 실형을 선고하게 된다. 물론 그해 12월 대통령 김영삼에 의해 사면 복권되었지만 기본적인 경우 외에 전직 대통령의 예우는 모두 박탈당했다. 사상 첫 전임 대통령의 구속과 실형, 처음으로 임기를 끝까지 마친 두 대통령의 뒷모습이었다. 군사정권 독재시대와 결별한 이후 대통령이 과연 영광스러운 역사가 쓰여질까? 제14대 대통령 김영삼은 문민정부라는 이름에서 드러나듯 만간인 출신 대통령이란 점을 크게 내세우며 등장하였다. 그리고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에 맞춰 적극적인 개혁활동을 추진해 나간다. 임기 첫해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여
정치적인 자금에 검은 돈이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강요들의 재산 내역을 전면 공개하였다. 또한 전두환이 조성한 군대의 사조직 하나회를 해체하여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군부의 반란을 완전히 뿌리 뽑았다. 그 외에도 역사 바로잡기 같은 국가 차원의 적폐청산과 정치 개혁을 추진했다. 이처럼 시원한 개혁 정치에 국민들은 환호했고 김영삼은 80% 이상 높은 지지율을 구사하게 되었다. 하지만 해방 이후 앞만 보고 달려온 대한민국의 50년이었고 90년대 중반은 이러한 사회 부작용이 서서히 드러나는 시기였다. 93년 3월 무궁화 열차가 전복되었고 4개월 후에는 아시아나 비행기가 전남 해남에서 추락했다. 다시 3개월 뒤에는 바다에서 페리오가 침몰했고 94년에는 성수대교가 붕괴되며 김영삼은 특별 담화까지 발표한다. 하지만 담화가 무색하게 불과 3일 뒤에 충주 유람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25명 사망하는 대형 사고가 터졌다. 하늘, 바다, 육지, 강에 이어 호수에서도 사고가 나자 이제 남은 건 지하밖에 없다는 말도 나왔다. 말이 씨가 되었을까? 95년 4월 대구 지하철에서 가스관이 폭파하여 무려 101명이 사망하는 초대형 사고가 터진다. 이렇듯 이어진 사고에 국민들은 사고 정권을 무면허 운전사라고 비아냥댔으며 지지율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만다. 하지만 아직 사고의 결정판이 남아있었다. 95년 6월 29일 한국전쟁 이후 가장 큰 인명피해를 안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터져버린다. 김영삼은 또다시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 정권의 위기였지만 경제적 부문에서 가시적 결과를 보여주며 이내 돌파하는 것 같았다. 95년 국민소득 1만 불 돌파, 96년 OECD 가입 등 그동안의 경제성장의 결실을 이루는 샴페인을 터뜨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을까요? 임기 말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경제적으로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기업들은 연일부도로 쓰러졌고 대규모 실직자도 양산되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업이 정계 인사, 특히 대통령의 친인척에게 뇌물을 바쳤다는 한보 사태가 알려지며 정권의 도덕성마저 추락하게 된다. 한보 사태 수사 결과 소통령, 황태자라 불린 대통령의 둘째 아들 김현철이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되었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했다. 국가 부도 사태와 친인척 비리 문민정부의 참혹한 성적표에 국민들은 등을 돌렸고 지지율 5%라는 처참한 수준으로 김영삼은 퇴장하게 된다. 구독과 좋아요, 친구에게 공유를 부탁드립니다.